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은행이 2030년까지 글로벌 수익 비중 2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동남아 3대 법인이 글로벌 전략의 핵심입니다.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도 중고차 시장에 뛰어듭니다. 기아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은 물론 전기차까지 아우르는 인증중고차 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합니다. 합병에 사활을 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연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양사 합병엔 걸림돌이 없다며 내년까지 셀트리온 그룹 3사 합병을 마무리해 종합제약사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오른 지역은 송파구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이 유효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우리은행이 중장기적인 글로벌 사업을 공개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2대 거점지로 동남아를 꼽았는데요. 2030년까지 글로벌 수익 비중을 25%로 끌어올려 아시아 1위 금융사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은행이 오늘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장기적인 글로벌 사업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먼저 중장기적인 목표로 당기 순이익 기준 해외 수익 비중을 2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수익 비중은 15.4%로 올해도 이와 비슷하거나 약간 밑도는 비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글로벌 수익 비중을 25%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성장을 통해서 글로벌 수익 비중을 17%까지 성장시키고 추가적으로 M&A 등을 통해서 8%의 추가 성장을 달성하면 25%의 글로벌 비중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3대 법인을 집중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3대 법인의 연평균 순이익 성장률은 지난 3년간 32%로 글로벌 전체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해 43%까지 높아졌습니다. 우리은행은 성장률이 높은 3대 법인에 내년 상반기 중 5억 달러 규모의 추가 증자를 진행해 효율적인 자본 배분 전략을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동남아 지역과 함께 차기 거점으로는 폴란드와 중동을 꼽았습니다. 우리은행은 폴란드 사무소를 폴란드 지점으로 승격해 국내 기업의 무기 수출 확대에 따른 현지 금융 수요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중동 지역의 경우 바레인 지점은 인프라 금융 위주로 두바이 지점은 투자은행 중심으로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나 브라질 등 성과가 부진한 지역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곳에서는 최소 한도의 업무만 취급하고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택과 집중으로 필요시 전략을 전면 수정하거나 과감하게 정리를 결정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우리은행은 촘촘하게 세워진 전 세계 400여 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영업력을 더 높이고 더불어 건전성과 내부 통제 관리도 철저하게 해나갈 거란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기아가 다음 달 1일부터 인증중고차 판매에 들어갑니다. 앞서 현대차가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 차를 앞세워 중고차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기아는 전기차까지 포함해 중고차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세아 기자입니다. 기아가 일반 내연기관 차량에 더해 전기차까지 아우르는 인증중고차 사업 포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서울 서초구 세비섬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내달 1일부터 중고차 매입과 판매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적인 중고차 매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차에서 중고차로 연결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신차에서 중고차까지 고객이 원하는 모든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여 판매되는 중고차는 신차 출고 후 5년 10만 킬로미터 이내 무사고 차량으로 한정했습니다. 여기에 중고 EV 품질 등급제를 도입해 중고 전기차에 대한 우려를 줄인다는 보관입니다. 중고 EV의 배터리 성능과 상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측정해 신차 1회 충전 주행 거리 대비 상대적인 실제 성능까지 등급화한 후 배터리 등급과 1회 충전 주행 거리 등급을 종합한 최종 EV 품질 등급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평가 후 3등급 이상 판정받은 차량만 판매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아는 중고차 판매와 매입을 이커머스 중심으로 해 고객과 직접적으로 소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남은 2달간 판매 목표는 3,000대, 내년에는 사업을 고도화해 15,000대로 늘리고 내후년엔 2만 대까지 판매한다는 목표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안건이 임시주총을 통과한 지 2일 만에 서정진 회장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연내 양사 합병엔 걸림돌이 전혀 없다며 내년까지 셀트리온 그룹 3사 합병을 마무리해 종합제약사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지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오늘 서울 여의도 NH증권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안건이 임시주총에서 승인된 지 이틀 만입니다. 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주주들이 원해서 합병을 추진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2030년까지 매출 12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후 셀트리온 제약까지 합병을 완료할 것이라는 합병 절차를 착수할 겁니다. 한꺼번에 3개 회사를 합병을 하면 주주끼리 이해관계가 충돌돼가지고 현실적으로 안 되겠더라고요. 서정진 회장은 주식 매수 청구권으로 인해 합병이 무산되는 불확실성은 없앴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반대 매수 청구권을 다 행사하면 그거만큼의 자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 합병에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지는 않다. 합병 반대 의사를 밝힌 주주는 회사 측에 자신의 보유 주식을 정당한 가격에 사줄 것을 요구하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규모가 회사에서 준비한 자금을 넘어서면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킨 겁니다. 현재 셀트리온 그룹은 주식 매수 청구권 한도를 1조 원으로 제시한 상황입니다. 서정진 회장은 최근 미국 FDA로부터 신약 판매 허가를 획득한 진펜트라를 향후 캐시카우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서 회장은 진펜트라는 3년 안에 글로벌 매출 3조 원이 가능하고 5조 원까지 갈 수 있는 제품이라며 최근 들어서 보기 힘든 블록버스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올해 서울에서 유일하게 아파트값이 오른 지역은 송파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파구는 그간 강력한 규제로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이었는데요. 올 초부터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이에 따른 대표 수혜 지역으로 주목도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올해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오른 유일한 지역은 송파구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KB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송파구는 올해 1월과 비교해 아파트값 변동률이 1.16%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4.44%로 집계됐습니다. 크게 강남과 강북으로 권역을 나눠 살펴보면 두 지역 모두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그 폭에서는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강남 11개 구의 변동률은 마이너스 2.93%였는데 강북 14개 구의 경우 마이너스 6.08%로 하락폭이 2배를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독 송파구 아파트가 강세를 보인 배경으로 규제 완화로 탄력이 붙은 재건축이 꼽힙니다. 송파구는 잠실을 중심으로 교통, 편의시설, 교육환 등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올해 초 부동산 규제가 완화돼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재건축 단지들의 몸값이 올랐습니다. 송파구는 서울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이지만 지난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묶여 재건축 추진이 어려웠던 곳입니다. 그러나 올 초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사업에 탄력이 붙으면서 잠실주공 5단지 등 여러 재건축 단지가 상승세를 이끈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잠실주공 5단지의 전용 76제곱미터는 올해 2월 18억 7,560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달엔 약 6억 원 오른 25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시장에선 서울시가 잠실동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만큼 이 규제가 풀리면 갭투자로 인한 수요가 몰려 집값이 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LG화학이 북미 지역에서 차세대 전지 소재와 친환경 소재 등 신성장 동력 관련 미래기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노베이션 센터를 열고 현지 대학과 신기술 연구개발 협약을 맺는 등 미래기술과 인재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문을 연 LG화학의 북미 이노베이션 센터. 전지 소재와 친환경 소재 관련 선도 기술 연구가 활발한 북미 지역에서 기술과 인재 확보에 나섭니다. 이곳에서 전지 소재뿐 아니라 리사이클링, 바이오 플라스틱 등 새로운 성장 동력 관련 연구개발 역량을 키우고 인재를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차세대 전지 소재, 친환경 소재와 같은 3대 신성장 동력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 LG화학은 북미와 같은 기술 선도 국가에서도 R&D 역량을 강화하고 인재를 확보해 진정한 글로벌 과학 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이 센터를 확대 개편해 독립시설을 갖춘 북미 핵심 연구 거점으로 육성합니다. LG화학은 글로벌 수준의 공과대학인 조지아텍과 3대 신성장 동력 분야 미래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고 공동연구와 인재 육성을 위한 협력 관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조지아텍은 기술과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 연구중심 대학으로 LG화학은 이 대학의 R&D 역량을 활용해 기초기술부터 상용화, 혁신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인재 양성까지 폭넓은 분야의 협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육성된 인재는 LG화학 채용까지 연계할 방침입니다. LG화학은 전지 소재, 친환경 지속가능 소재, 혁신 신약을 3대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북미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양극재 공장과 일리노이주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 항암 신약 개발 기업인 아베오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LG화학은 이노베이션 센터를 교두보로 삼아 혁신 기술을 발굴하고 인재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하나투어가 오늘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미디어 데이를 열고 시장 점유율 3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개최되는 하나투어의 첫 미디어 간담회로 올해는 하나투어의 창립 30주년이기도 합니다. 하나투어는 리오프닝 이후 급변하는 여행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패키지 시장뿐 아니라 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2천만 개별 여행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며 시장 점유율 1위를 수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하나투어의 MAU 100만을 목표로 AI 챗봇을 고도화하는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더욱 힘을 실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미선 하나투어 대표는 업계 최초라는 타이틀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하는 고객 니즈에 맞춰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남다름으로 3년 내 압도적 시장 장악력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식량 생산에 영향을 주는 폭염과 가뭄, 대용수나 허리케인 등이 더 강력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식량 생산이 줄어들거나 가격이 오르게 되면 기아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세계적인 식품 기업들은 기아 인구와 식량 가격 폭등으로 큰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K웨더 반기성 센터장에게 이와 관련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이 국제적으로 기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이 2015년에 이제 195개국이 같이 모여서 협의를 했던 기후 협약 있죠. 예. 기후 협약에서 지구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를 하고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2030년까지 17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근데 이 중에 빈곤 퇴치 이어서 기아 종식이 두 번째 목표로 모든 사람,
특히 빈곤층과 유아를 포함해서 취약계층에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충분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후위기와 코로나 대유행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2030년까지 지구촌 기하를 종식한다는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농업전망 2022에서 2031년 보고서에서 추가 노력 없이는 유엔이 계획한 정책 목표 중에 기하 종식이 2030년까지 달성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이 계획했던 2015년 이 총회에서 계획했던 기하를 종식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이 지속가능의 발전을 했던 목표가 실현되기 어려울 정도로 이 기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최근에 이제 식량 수출 국가들이 있어요. 이런 나라들이 거의 뭐 가뭄이라든가 폭염 등 잦은 기상 이변 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기하 인구가 오히려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유엔 식량농업기구 또 국제농업개발기금, 유엔 아동기금 또 세계식량계획, 세계보건기구 5개 기구죠. 이 5개 기구는 2022년 세계식량 안보와 영양 현황 보고서에서 2021년 기하 인구를 7억 6,800만 명으로 추산했는데요. 이 인구는 세계 인구의 9.8%로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보다 1억 5천만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에다 유엔 식량계획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81개국에서 극심한 기하 인구가 4,700만 명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5개 국제기구는 긍정적으로 목표를 잡아서 세계 경제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2030년에 세계 인구의 8%인 6억 7천만 명이 기하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기하 인구 비중은 지금보다 작아지지만 유엔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선언한 2015년과 같은 8%에 그대로 머물면서 기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네, 이 TV를 볼 때마다 이 어린이, 아이들, 기아들을 돕자는 이런 공익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아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좀 필요한 식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라든가 혹은 세계 각지의 분쟁이라든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기아를 종식하는데 걸림돌이죠. 네. 경제협력기구와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기아 종식과 2015년 파리 협정 목표에 도달하려면 향후 10년간 농업 생산성이 농작물의 경우 24%, 축사는 31%가 늘어나야만 한다. 이 양은 지난 10년간 생산성 증가율 약 9%를 훨씬 상회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식량 생산의 가장 큰 걸림돌인 기후위기에 심각해지는 정도가 확대된다면 목표에 도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또 식량 생산이 늘어나면 온실가스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요. 또 전체 식량의 20% 정도가 이동이나 저장 중 또는 소비자의 식품 쓰레기로 인해서 사라지고 있는 것도 막아야만 합니다. 특히 기아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대한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런 기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식량 가격이 상승하는 이 틈을 타서 또 세계적인 이 식량 메이저 기업들이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기후위기라든가 혹은 전쟁 또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국제 공급망 혼란이라든가 식량 가격 급등은 세계 곡물 시장을 지배하는 대기업들에게 아주 큰 수익을 올릴 기회가 되었는데요. A, B, C, D라고 불리는 4대 곡물 기업이 지구촌 식량난을 틈타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지금 받고 있죠. 미국의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 또 번지, 카길, 프랑스의 루이 드레피스가 해당 기업으로 4기업이 세계 곡물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 기업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18억 4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61%가 급등을 했고요. 카길의 2022년 회계연도 매출은 1,650억 달러로 전년보다 23%가 증가했으며 번지의 올해 2분기 매출은 17%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매출 상승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들 기업의 이익을 제재할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유엔 사무총장이 이 석유 기업들에게 엄청난 이 이익을 횡재세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들 식품기업에게도 이 횡재세를 좀 물려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올리베트
올해부터 이제 유엔 극빈 인권 특별 보고관은 기아 인구가 늘어나는 시기에 식량 기업들이 기록적인 이익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 세계 곡물 시장은 에너지 시장보다 더 집중돼 있고 덜 투명해서 폭리를 취할 위험이 크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세계 벤처마켓 연합의 앨리스 인가빌에는 세계 식량 시스템을 지배하는 기업들이 사람을 사업의 중심에 두지 않거나 환경 영향에 대처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린피스의 활동과 사비어 카르발류는 곡물 기업들이 곡물 가격 급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 이들은 기업 폭리자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사실 횡재세는 식량 시장의 균형을 회복하고 기아 인구를 돕는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인파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점검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며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향년 80세 나이에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세계 최대 토목공사로 불렸던 리비아 대수로 공사 현장을 직접 지휘해 주목을 받았고 그룹 최전성기 당시 22개 계열사, 재계 순위 10위의 동아그룹을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대출이자도 내지 못할 정도의 수익을 낸 좀비 기업이 4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기업 경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좀비 기업 규모는 역대 최대치며 기업 부채 비율도 122.3%로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국내 조선 빅3 중 하나인 하나오션이 출범 후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하나오션은 올해 3분기에 74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오늘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목요일인 내일은 오후 한때 곳곳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에 5에서 20mm, 호남과 강원 영동 북부엔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현재 강원 북부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인데요.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14도, 세종 11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서울 20도, 세종 22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은 22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 13도, 대구 1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3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서해상에는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전해상이 잔잔하겠습니다. 모레 금요일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당분간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